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시절, 깊고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바람 소리가 끊이지 않는 외딴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매섭게 불어 산짐승들도 모두 굴 속으로 숨어들고 나뭇가지마다 하얀 눈꽃이 무겁게 피어나던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따뜻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워 긴 겨울밤을 보내곤 했지만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최씨네 집 부엌에서는 늦은 밤까지 물 새는 소리와 설거지하는 달그락 소리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그 집에는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며느리 연화가 갓난아이 동이를 등에 업은 채 살이 에일 듯한 찬물에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찬서리를 맞은 가을 국화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연화는 본래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한 며느리였으나 그녀의 시어머니인 최씨는 마을에서도 유명한 호랑이 같은 성미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최씨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재산을 모은 탓에 곱간 열쇠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곤 했습니다. 아들인 김선비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난 뒤로는 시어머니의 구박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 연화는 하루라도 마음 편히 다리를 펴고 잠들 날이 없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의 불씨가 조금만 사그라들어도 불호령이 떨어졌고 밥상에 올라가는 국물의 양이 조금만 많거나 적어도 핀잔을 들어야 했으니 연화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고 매서운 북풍이 창호지 문을 사정없이 흔들어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연화는 등에 엎인 동이가 칭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녁상을 치우고 있었는데 안방에서 시어머니 최씨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연화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황급히 닦고 고개를 숙인 채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방 안에는 시어머니가 무서운 눈초리로 곶감 단지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대뜸 소리를 질렀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날카로운지 창밖의 바람 소리조차 묻힐 정도였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아끼고 아껴둔 곶감 하나가 없어졌다며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아, 내가 아들 주려고 깎아 말린 곶감이 10개였는데 지금 세어보니 9개뿐이구나. 네가 내 눈을 피해 몰래 훔쳐 먹은 게 아니고 무엇이냐. 시어머니의 호통에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연화는 배가 고파 물로 배를 채울지언정 어른의 허락 없이는 음식에 손을 댄 적이 결코 없었기에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최 씨는 연화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며느리가 거짓말까지 한다며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탁탁 치며 가난한 집에서 시집와서 먹을 것을 보면 사족을 못 쓰는 게 아니냐며 연화의 친정까지 들먹이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연화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등에 엎인 어린 동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릴까봐 입술을 꾹 깨물고 흐르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곶감 하나가 무엇이기에 사람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는지 연화는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지만 시어머니 앞이라 감히 큰 소리로 울 수도 없었습니다. 최 씨는 우는 아이의 소리가 듣기 싫다며 더욱 역정을 내었고 급기야는 당장 잃어버린 곶감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살게 할 수 없으니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밖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 밤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는 그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고 매몰찼습니다.
네가 그 곶감을 어디다 숨겼는지, 아니면 내 뱃속에 들어갔는지 내가 알게 뭐냐? 당장 그 곶감을 내놓지 못하겠거든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아들이 없는 틈을 타서 시어미를 능멸하고 곶간을 축내니 내 너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 최 씨는 방문을 쾅 닫으며 며느리를 마루 밖으로 내몰았고, 연화는 차가운 마루에 서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깊은 밤에 갈 곳이라곤 없는 처지였지만 도둑 누명을 쓰고 모욕을 견디며 이 집에 머무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등에서 자지러지게 우는 동이를 고쳐 업으며 차라리 얼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모진 수모를 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화는 부엌 구석에 놓인 낡은 보찜 하나를 챙길 겨를도 없이 아이를 감쌀 근이불 하나만을 겨우 챙겨들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집시는 이미 낡아 발가락이 시려웠지만 지금 당장은 그 추위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기에 연화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거센 눈바람이 연화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은 발걸음을 떼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불빛들은 하나둘 꺼져 있었고 오직 하얀 눈만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킨 채 고요하고 무서운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이가 추울까봐 톱니불을 겹겹이 두르고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감싸 안으며 정처 없이 마을 어귀를 향해 걸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눈 덮인 산길이 나타났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던 연화의 머릿속에 문득 산중턱에 있는 오래된 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평소 마을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러 가거나 스님들이 탁발을 하러 내려올 때 보았던 그 절이라면 적어도 하룻밤은 몸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눈이 쌓여 길인지 낭떠러지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연화는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젖먹던 힘을 다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지금 등 뒤에 있는 시어머니의 집보다는 이 어두운 산길이 오히려 더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연화의 속눈썹에는 하얗게 성에가 끼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등에 업힌 동이는 추위에 지쳐 울다 지쳐 잠이 들었는지 조용해졌고 연화는 혹시나 아이가 잘못될까봐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시로 아이의 코에 손을 대어 숨결을 확인했습니다. 동이야, 조금만 참거라. 엄마가 미안하다. 우리 아가 조금만 더 가면 따뜻한 곳이 나올 거야. 연화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눈 속에 파묻히려는 다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굵은 눈발이 쏟아져 내리며 그들이 걸어온 발자국마저 금세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센 바람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댕그랑 댕그랑 하는 풍경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마치 길을 잃은 영혼을 부르는 듯 맑고 청아했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멀리서 아주 작은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산사 입구에 걸린 등불이었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불빛은 마치 세상의 유일한 구원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그 불빛을 이정표 삼아 다시 힘을 내어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칠 때마다 불빛이 흐려졌다.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했지만 연화는 눈을 부릅뜨고 그 빛을 놓치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산사의 일주문이 가까워질수록 풍경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고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향내음이 차가운 공기 속에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연화는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긴장이 풀려서인지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져 더 이상 발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일주문 기둥을 잡고 겨우 몸을 지탱한 연화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닫혀있는 절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늦은 밤이라 문이 굳게 닫혀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얼어붙은 연화의 손등을 아주 조금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을 두드리려 했으나 손이 너무 얼어 주먹을 쥐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대신 몸으로 문을 살며시 밀자 오래된 경첩이 소리를 내며 문이 조금 열렸고 그 틈으로 마당에 쌓인 눈과 법당의 은은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계십니까? 스님, 계십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추위에 갈라져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고요한 산사에서는 그 작은 속삭임조차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인기척이 없는 마당에는 눈 쌓이는 소리만 가득했고 연화는 아이를 감싼 이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여미며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법당 처마 밑에 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내는 동안 연화는 법당 앞 대돌 위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고 몸속의 온기가 다 빠져나가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법당 안에서 나직한 독경 소리가 멈추더니 문이 드르륵 열리며 따뜻한 빛과 함께 한 노스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스님은 하얀 눈썹 아래 깊고 맑은 눈을 가진 분으로 눈보라치는 밤에 찾아온 불청객을 보고도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온화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스님은 얇은 옷 하나 걸치고 아이를 안은 채 떨고 있는 연화를 보자마자 합장을 하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이 험한 날씨에 어인일로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까? 아이가 많이 추워 보이는군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노스님의 목소리는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러워서 연화는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눈 녹듯 녹아내리며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스님은 연화가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서둘러 방으로 안내하셨고 따뜻한 아랫목에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연화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내려놓았고 스님은 묵묵히 부엌으로 향해 군부를 더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함께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연화와 동희의 온몸을 천천히 감싸 안았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절하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게 할 만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연화는 잠든 아이의 볼을 어루만지며 시어머니의 모진 말과 억울한 누명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낯선 산사에서의 하룻밤이었지만 쫓겨나듯 나온 집보다 이곳이 훨씬 더 마음 편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노스님이 가져다 주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연화는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풍경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잘 왔다, 고생했다라고 위로해 주는 듯하여 연화는 긴장이 풀린 채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 내리는 산사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세상을 뒤덮었던 눈보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뚝 그치고 산사에는 눈부시게 맑은 아침 햇살이 비쳐들기 시작했습니다. 창호지문 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에 눈을 뜬 연화는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은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시집의 천장이 아니라 석가래가 그대로 드러난 낯선 방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으나
곁에서 새근싸근 잠들어 있는 아들 동희의 평온한 얼굴을 보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고 어디선가 은은하게 풍겨오는 소립차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눈이 소복하게 쌓인 산사의 마당은 마치 하얀 소미불을 덮어놓은 듯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연하가 기척을 내자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멈추고 어젯밤에 그 노스님이 소박한 아침상을 들고 마루로 다가오셨습니다. 스님은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과 맑은 무국, 그리고 몇 가지 산나물 반찬이 담긴 소반을 연화 앞에 내려놓으시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아이가 깨기 전에 요기부터 하시지요. 산중이라 대접할 것이 변변치 않습니다만 정성을 다해 끓였으니 속을 좀 데우십시오. 스님의 말씀에는 어제와 다름없이 따뜻한 배려가 묻어 있었고 연하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감사하다는 말만 되뇌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시집에서는 밥알이 섞인 밥을 먹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는데 이곳에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따뜻한 밥상을 받는다는 사실에 목이 메어 숟가락질이 쉽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비로소 녹아내리는 듯했고 긴장으로 굳어있던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연화는 스님께 자신이 집을 나오게 된 사연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스님은 손을 들어 부드럽게 말을 막으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흘러가는 물과 같고 닥쳐올 일은 불어오는 바람과 같은 법입니다. 굳이 말로 뱉어내어 다시 아파할 필요 없으니 그저 이곳에 머무는 동안만이라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쉬시지요. 스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연화의 아픔을 짐작하신 듯 찻잔에 따뜻한 찬물을 따르며 그저 향기를 음미하라고 권하셨습니다. 그 차는 산에서 자란 찻잎을 무쇠솥에 파서 만든 것으로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연화는 절에 머무르며 스님의 일과를 돕기로 마음먹 아기를 등에 업은 채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법당 마루를 걸레로 닦고 마당에 쌓인 눈을 빗자루로 쓸어내며 밥값을 하려 애썼습니다. 사각, 사각, 눈 덮인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는 고요한 산사의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냈고 연하는 그 소리에 맞춰 복잡했던 머릿속을 비워내려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말들과 억울했던 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빗자루질에 더욱 힘을 주었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당이 깨끗해짐과 동시에 마음속의 응어리도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그런 연화를 말리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연화가 사라진 마을의 최 씨 집에서는 아침부터 난리가 났는데 최 씨가 며느리의 가출을 알고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아침 일찍 우물가로 달려가 물을 샜는 아낙네들을 붙잡고 며느리가 집안의 폐물을 몽땅 훔쳐서 야반도주를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그 순진한 척하던 것이 내 비녀랑 옷가락질을 다 털어갔지 뭐유. 내가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준 은혜도 모르고 어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오. 최 씨는 가슴을 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최 씨의 예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쳐주는 척했지만 뒤돌아서서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수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며느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최 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방망이질을 잠시 멈추고 낮은 목소리로 속닥거렸습니다. 어머, 들었어. 최씨네 며느리가 도망갔다는데 정말 훔쳐간 게 맞을까? 그 얌전한 새댁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게 말이야. 최씨 성격이 보통이 아니잖아. 오죽 들복 같으면 그 추운 날 어린 핏덩이를 업고 나갔겠어. 곶감 하나 없어진 걸로도 난리를 치는 양반인데 폐물을 훔쳤다는 건 핑계고 쫓아낸 게 분명해. 사람들의 여론은 오히려 쫓겨난 연화를 동정하는 쪽으로 흘러갔고 최 씨의 악독함만 다시 한번 입방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거짓말이 먹혀들지 않는 것 같아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집으로 돌아와 보니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없으니 당장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며느리만 부려먹던 터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던 것입니다. 부엌에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했지만 젖은 장작에 불은 붙지 않고 매캐한 연기만 가득 차올라 눈물 콧물을 쏙 빼야 했습니다. 밥을 안 쳐도 물 조절을 못해 서리거나 태우기 일쑤였고 반찬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 맨밥에 간장만 찍어 먹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텅 빈 집안은 냉기만 가득했고 손자 동이의 옹알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적막강산이 따로 없었습니다. 다시 산사로 돌아와 연화는 절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며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절의 음식은 고기도 없고 양념도 강하지 않은 소박한 채식이었지만 연화는 제철 나물과 구수한 된장만으로도 훌륭한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연화가 정성껏 지은 공양을 드신 노스님은 보살님의 손맛 덕분에 부처님도 미소를 지으시겠군요. 밥알 하나하나에 정성이 깃들어 씹을수록 단맛이 납니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칭찬 한마디가 연화에게는 천금보다 귀한 위로가 되었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연기 냄새가 절 마당에 퍼질 때면 산짐승들도 기웃거릴 만큼 평화로운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연화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준 것은 아들 동희의 변화였는데 아이는 절의 맑은 공기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밝아졌습니다. 집에서는 할머니의 고함 소리에 놀라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며 울던 아이가 이곳에서는 법당의 넓은 마루를 엉금엉금 기어다니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노스님은 틈날 때마다 아이를 안아 올려 무등을 태워주거나 나무로 깎은 작은 장난감을 쥐어주며 함께 놀아주셨습니다. 허허, 이 녀석 장군감이로구나. 눈빛이 아주 맑고 총명해. 스님이 아이를 어루며 웃으실 때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법당 뒤편에 있는 장독대에서 장을 퍼담다가 문득 산 아래 마을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얗게 눈 덮인 산봉우리들 사이로 멀리 마을의 집들이 점처럼 보였는데 저기 어딘가에 자신이 살던 집이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릿해졌습니다. 남편 김선비가 과거를 보러 떠날 때 꼭 급제하여 돌아오겠다며 손을 잡아주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서방님이 돌아오셨을 때 내가 없으면 얼마나 놀라실까. 어머니가 나에 대해 험담을 하시면 그걸 믿으실까. 연화의 마음에 다시금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려 할 때 인기척을 느낀 노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곁에 서셨습니다. 마을이 그리우십니까? 아니면 두고 온 인연이 걱정되십니까? 스님의 질문에 연화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이곳이 너무나 평화롭고 좋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돌아왔을 때 벌어질 일들이 두렵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도둑으로 모셨으니 남편도 저를 의심하고 미워하게 될까봐 겁이 납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눈가에는 다시 물기가 맺혔습니다. 아무리 몸이 편해도 마음속에 박힌 불신의 가시는 쉽게 빠지지 않아 연화는 늘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스님은 먼 산을 바라보며 지팡이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시더니 특유의 온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마치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아서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은 뚫고 나오기 마련입니다. 남편분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심을 볼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인연이 거기까지인 것이겠지요. 하지만 내가 보기에 보살님의 눈이 이토록 맑은데 그 짝이 되는 분 또한 어리석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흐르는 구름처럼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봄눈 녹듯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확신에 찬 예언처럼 들려 연화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절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며칠이 지났고 마을에서는 최 씨에 대한 여론이 더욱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며느리 욕을 하러 다녔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 장단에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웃집 할머니 한 분이 참다 못해 쓴소리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최 씨, 그만 좀 하소. 며느리가 훔쳐갔다는 그 폐물. 애초에 혼수에 올 때 며느리가 가져온 거 아니오. 자기 물건 자기가 가져갔다 한들 그게 무슨 도둑질이라고 그리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오. 그리고 그 얌전한 사람이 나갔으면 오죽했을까. 본인 성질머리 고약한 건 생각 안 하고 남 탓만 하니수이. 이웃의 면박의 최 씨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지만 텅 빈 집안에는 화풀이할 대상조차 없었습니다. 최 씨는 마당에 털썩 주저앉아 억울함과 분통함에 땅을 쳤지만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없으니 집안 꼴은 말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은 등을 돌렸으며 곧 돌아올 아들에게는 뭐라 둘러대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내뱉은 거짓말이 올가미가 되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형국이었지만 자존심 강한 최 씨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자. 아들이 오면 내 말을 믿지. 그 도망간 년 말을 믿겠어.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인데. 최 씨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몰려오는 외로움과 적막함은 아무리 센 척해도 막을 수 없는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그 시각 산사에는 저녁 예불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탁, 탁, 탁 하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법당 한 구석에 꿇어앉아 합장하며 남편의 무사 귀환과 아이의 건강,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촛불에 비친 연화의 얼굴은 처음 절에 왔을 때 불안하고 초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층 단단하고 깊어진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사의 맑은 바람과 스님의 지혜, 그리고 자연의 품속에서 연화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쏟아져 내리고 산사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며 또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연화와 동희는 세상의 소란스러움과 단절된 채 다가올 재회를 위한 힘을 비축하며 평화로운 밤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맹위를 떨치던 산골 마을에도 어김없이 계절의 변화는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 아래로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고 양지 바른 언덕에는 어느새 하얀 눈 사이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매달려 있던 날카로운 고드름도 따스해진 낮볕에 녹아 똑똑 물방울을 떨어뜨리며 긴 겨울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마을 어귀의 버드나무 가지에도 물이 올라 연두빛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던 어느 늦은 오후,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났던 김선비가 드디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푸른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당당하게 걸어오는 그의 모습은 듬직했으나 먼 길을 걸어온 탓인지 갓끈은 조금 헐거워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고향집에 다다를수록 사랑하는 아내 연화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동희를 볼 생각에 그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김선비가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을 마을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슬금슬금 피하거나 쑥덕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오랫동안 집을 비운 탓에 서먹해서 그러려니 생각하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눌렀습니다. 드디어 익숙한 기와집 대문 앞에 도착한 김선비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대문을 활짝 열며 밝은 목소리로 가족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연화야, 제가 돌아왔습니다. 동희 아범이 이제야 왔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아내의 다급한 발자국 소리나 아이의 옹알이 소리 대신 못한 마당을 굴러가는 낙엽 소리와 삐걱거리는 문소리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마당은 며칠 동안 빗질을 하지 않은 듯 지저분했고 부엌 아궁이에는 온기 하나 없이 싸늘한 냉기만 감돌고 있어 김선비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 최 씨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의 두 손을 잡고 반가움에 눈물을 흘렸으나 그 눈물 뒤에는 당황스러움과 불안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장하다. 장해, 무사히 돌아왔구나. 과거는 잘 보았느냐. 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꼬. 최 씨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김선비의 시선은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텅 빈 안방과 건너방을 훑고 있었습니다. 집안 어디에서도 아내와 아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자 김선비는 굳은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집안 꼴이 이게 뭡니까? 그리고 연하와 동희는 어디 갔기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왔는데 어찌 콧배기도 비치지 않는지요? 최 씨는 아들의 질문에 잠시 눈동자를 굴리더니 이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라. 네가 없는 사이에 집안에 큰 병고가 있었다. 네 처가 글쎄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더니 속은 딴판이더구나. 내가 아끼던 곶감을 훔쳐 먹다 들키니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대들다가 집안 폐물을 몽땅 훔쳐서 야반도주를 했단다. 내 살다 그런 앙큼한 며느리는 처음 보았다. 어린 동이까지 데리고 나가서 내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다. 최 씨는 옷고름으로 눈물을 찍어내는 신요스를 하며 아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말을 믿고 며느리에게 화를 내주기를,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 덮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어머니의 예상처럼 불같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은 눈으로 어머니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아내 연하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어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사람이 아니며 무엇보다 예의범절을 중시하고 시어머니를 하늘처럼 모시던 아내가 폐물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집안을 둘러보니 며느리가 훔쳐갔다는 폐물함은 안방 장식장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곶감 단지 또한 부엌 선반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구석이 너무나 많았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김선비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 연화가 폐물을 훔쳐갔다고 하셨습니까? 저기 장식장 위에 있는 자개함은 무엇이며? 며느리가 도망갔는데 어찌 어머니는 밥상을 차릴 생각도 안 하고 계십니까? 김선비의 예리한 지적에 최 씨는 말문이 막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최 씨가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하자 김선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서 진실을 듣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용히 짐을 내려놓은 채 다시 집신을 고쳐 신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잠시 마을에 다녀오겠습니다. 시장기가 도니 저녁밥은 짓지 마시고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김선비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몸을 돌려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로 나온 김선비는 우물가에 모여있던 아낙네들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온 김선비를 반가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선비님, 오셨구만요. 과거 급제는 하셨소. 그나저나 댁에 가보셨소. 색시가 없어서 놀라셨지라. 이웃집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김선비는 고개를 숙이며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날 밤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눈보라가 치던 밤, 최 씨가 곶감 하나 때문에 며느리를 밖으로 내쫓았다는 이야기. 어린 핏덩이를 업고 채닙을 하나만 걸친 채 쫓겨난 연화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그리고 최 씨가 며칠 내내 며느리 험담을 하고 다녔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는 김선비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렸고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토록 모질게 굴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고 추운 겨울밤에 어린 자식을 업고 갈 곳 없이 헤매었을 아내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그 고생을 했구나.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김선비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마을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지체 없이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연화가 산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었고 산에 있는 절 외에는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김선비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산으로 오르는 길은 이미 눈이 많이 녹아 질척거렸고 곳곳에 얼음이 남아있어 미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미끄러질 뻔한 위기 속에서도 나뭇가지를 잡고 버티며 오로지 아내와 아이를 만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는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산 중턱에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김선비의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산사를 물들일 무렵 드디어 김선비는 산사 입구인 일주문에 도착했습니다. 고요한 산사는 저녁 예불 준비로 분주했고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경내로 들어선 김선비는 마당 한편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머리 수건을 쓰고 있었지만 그 단아한 자태는 천리 밖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자신의 아내 연화였습니다. 여보, 연화야. 김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를 부르자 빗자루질을 하던 손길이 뚝 멈추었습니다. 연화는 잘못 들은 건 아닌가 하여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대문 앞에 서 있는 남편을 보자마자 들고 있던 빗자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꿈에서도 그리던 남편이 눈앞에 서 있자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김선비는 한달음에 달려가 아내를 꽉 껴안았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오열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내 너무 늦게 왔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김선비의 뜨거운 눈물이 연화의 어깨를 적셨고 연화는 남편의 품에 안겨 고개를 저으며 그저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노스님이 동이를 안고 마루로 나오셨습니다. 스님은 제외한 부부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합장을 하셨습니다. 거사님께서 먼 길을 돌아 이제야 제 짝을 찾으셨군요.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신 덕분입니다. 김선비는 스님께 큰 절을 올리며 아내와 아이를 거두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김선비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하셨고 세 사람은 법당 마루에 앉아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김선비는 당장이라도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노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그를 만류했습니다. 거사님, 지금 내려가시면 어머니와의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덮이는 것뿐입니다. 깨진 독에 물을 붓는다고 독이 채워지지는 않지요. 어머니께서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칠 시간이 필요합니다. 며칠만 이곳에 머물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머니께도 고독이라는 스승을 보내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스님의 말씀은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고 김선비 또한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이 사단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알기에 김선비는 아내와 함께 며칠 더 절에 머무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날이 완전히 저물어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의 최씨 집은 적막강산이 따로 없었습니다. 최씨는 아들이 금방이라도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돌아올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기에 밥상을 차려놓지도 않고 안방 아랫목에 앉아 문 밖의 동태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 밤이 깊어졌는데도 대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어딜 가서 일이 늦는 거야. 설마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같이 도망이라도 간 건 아니겠지. 최 씨는 불안한 마음에 마루를 서성거렸지만 들려오는 것은 찬바람 소리와 멀리서 우는 부엉이 소리뿐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진 최 씨는 부엌으로 들어갔지만 차갑게 식은 아궁이와 텅 빈 솥단지만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가 따뜻한 밥과 국을 대령했을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물 한 모금 떠다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 씨는 투덜거리며 찬밥을 물에 말아 억지로 몇 숟가락 떴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깔깔하여 목으로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방으로 들어온 최 씨는 덩그러니 놓인 곶감 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깟 곶감 하나가 뭐라고 며느리를 내쫓고 아들까지 밖으로 돌게 만들었는지 뒤늦은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기 싫은 마음과 뼈저린 외로움 사이에서 최 씨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텅 빈 집안의 정적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차가웠으며 그 고요함은 최 씨의 가슴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아프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산사의 밤은 깊어가고 김선비는 잠든 아내와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지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네 손을 놓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어머니가 진정으로 변하실 때까지 기다려주겠노라고. 밖에는 봄을 재촉하는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비는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고 최 씨의 굳게 닫힌 마음에도 작은 균열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절간의 풍경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밤.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기 위한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산사에서의 며칠이 더 지나고 어느덧 산골 마을에도 완연한 봄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며 질척이던 마당은 봄바람에 꾸덕꾸덕 말라가고 담장 밑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톡톡 꽃망울을 터뜨리며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봄 풍경과는 달리 최 씨의 기와집은 여전히 한겨울의 냉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없는 며칠 동안 최 씨는 마치 10년은 늙어버린 듯 수척해져 있었는데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볼은 움푹 패고 눈가는 찬하니 힘이 없었습니다. 평생 호령만 하며 살았던 그녀에게 텅 빈 집이 주는 고요함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고 밤마다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며느리의 울음소리 같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최 씨는 마루에 앉아 멍하니 대문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동안 휘둘렀던 권위와 욕심이 가족이 떠난 빈자리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부엌에 들어가 식어버린 아궁이를 바라보며 후회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있을 때는 아궁이가 항상 따뜻하고 솥에는 윤기가 흘렀는데 지금은 재만 날리는 차가운 구멍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서툰 솜씨로 불을 지피려다 손을 데이기도 하고 물을 뗐다 허리를 삐끗하기도 하면서 그동안 연화가 얼마나 고된 일을 묵묵히 해냈는지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 무거운 물동이를 그 작은 몸으로 매일 날랐단 말인가. 내가 눈이 멀었지. 귀가 멀었지. 복을 발로 차버리고 이제 와서 무슨 청승이란 말이냐. 최 씨는 며느리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차가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와 곶감단지도 가족이 없으니 그저 짐일 뿐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편 산사에서는 김선비와 연화가 하산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절 입구까지 배웅을 나오시며 연화의 손에 직접 빚은 찻잎 한 봉지를 쥐어주셨습니다. 보살님, 이 차는 마음을 다스리는 약이니 혹여 다시 힘든 일이 생기거든 차를 우리며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거사님, 어머니의 마음도 꽁꽁 언얼음과 같았을 테니 봄볕에 자연스레 녹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억지로 깨려 하면 다치기 마련입니다. 스님의 따뜻한 당부에 두 사람은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연화는 며칠간 정들었던 산사를 떠나는 것이 아쉬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든든한 남편과 건강해진 아이가 함께이기에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등에 업힌 동이도 기분이 좋은지 옹알이를 하며 방긋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눈보라가 치던 공포의 길이 아니라 새소리가 들리고 흙내음이 향긋한 희망의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아내가 힘들까봐 짐을 모두 자신이 들고 험한 길이나 돌부리가 나타나면 먼저 손을 내밀어 잡아주었습니다. 연화야, 이제 다시는 당신 혼자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않겠소. 어머니께도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 너무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들어갑시다. 남편의 든든한 말에 연화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사랑과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기에 예전처럼 무작정 떨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미 작은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고 밭을 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김선비와 연화가 함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김선비 색시랑 아기 데리고 오는구먼. 잘했어. 잘했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웃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부부는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저 멀리 기와집 대문 앞에 누군가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는데 바로 시어머니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아침부터 대문 밖을 서성이며 목이 빠져라 아들 내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사이 부쩍 늙어버린 어머니의 모습을 본 김선비의 가슴이 욱신거렸고 연화 또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발걸음을 멈칫했습니다. 최 씨는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 내외를 발견하고는 반가움에 달려가려 했으나 며느리 볼 면목이 없어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밀려와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손은 앞치마 자락만 꽉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와 연화가 대문 앞에 다다르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화가 먼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 앞으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강건하셨는지요? 연화의 그 한마디는 원망이 아닌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최 씨의 굳어있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툭툭 눈물을 떨어뜨리며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왔다. 왔구나.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손자. 다들 무사히 왔구나. 그때 김선비의 등 뒤에 엎혀있던 동희가 할머니를 알아보고는 한미하며 고사리 같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아이의 목소리에 최 씨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못난 할미가 미안하다. 내가 귀신에 홀렸지. 이 귀한 것들을 내쫓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게야. 최 씨는 땅을 치며 통곡했고 연화는 얼른 다가가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거창한 사과의 말은 없었지만 그 눈물과 통곡 속에 최 씨의 진심 어린 후회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드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날이 찹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시장하실 텐데 제가 얼른 저녁상부터 봐올리겠습니다. 연화의 태도는 예전과 다름없이 공손했으나 그 안에는 묘한 당당함과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훌쩍거리는 코를 옷소매로 훔쳤습니다. 텅 비어있던 집 안으로 가족들이 들어서자 마치 죽어있던 집에 생기가 도는 듯했습니다. 김선비는 마루에 짐을 풀고 부지런히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연화는 익숙한 솜씨로 부엌 살림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도마질 소리가 들리자 집안에는 다시금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방 안에서 손자 동희를 무릎에 앉히고 아이의 볼을 비비며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결심한 듯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최 씨가 평생 목숨처럼 여기며 며느리에게 절대 내주지 않았던 곡간 열쇠와 뒤주 열쇠였습니다. 최 씨는 부엌에서 나온 연화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가, 잠깐 이리 좀 앉아보거라. 연화가 행주에 손을 닦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자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 꾸러미를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쇳덩어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걸 왜 저에게? 연화가 놀란 눈으로 묻자 최 씨는 짐짓 퉁명스러운 척
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 눈도 침침하고 기력도 딸려서 곳간 들락거리기도 힘들다. 네가 이제 이 집안의 안주인이니 네가 알아서 살림을 꾸려나가거라. 쌀을 퍼내든 곶감을 꺼내든 내 마음대로 하려무나 나는 이제 뒷방에서 손자 재롱이나 보며 살란다. 그것은 최 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화해 제스처이자 며느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연화는 열쇠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눈시울이 붉어진 채 시어머니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어머니 뜻을 받들어 알뜰히 살림을 꾸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은 밥상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따뜻했습니다. 비록 반찬은 김치와 된장국, 그리고 저장해둔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그 맛은 임금님의 수라상 부럽지 않았습니다. 밥솥에서 갓 퍼낸 하얀 쌀밥에서는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보글보글 끓는 된장 뚝배기는 식욕을 돋우었습니다. 최 씨는 숟가락으로 생선살을 발라내어 며느리의 밥숟가락 위에 툭 얹어주었습니다. 많이 먹거라. 젖 먹이는 애미가 속이 든든해야지. 그동안 마음고생하느라 살이 쏙 빠졌구나.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시어머니의 행동에 김선비는 놀라 숟가락을 멈추었고 연화는 목이 메어 밥을 넘기기가 힘들었지만 행복한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밥상 머리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김선비는 한양에서 겪었던 재미난 이야기들을 풀어놓았고 최 씨는 맞장구를 치며 껄껄 웃었습니다. 동희는 밥알을 얼굴에 묻히며 재롱을 피워 어른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했는데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마저 경쾌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냉랭한 기운과 불씨는 봄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과 신뢰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의 밥그릇이 비어가자 슬그머니 자신의 밥을 덜어주며 말없이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연화는 시어머니의 요를 봐드리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랫목은 김선비가 미리 군부를 지펴놓아 절절 끓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자리에 앉히더니 베개 밑에서 꼬깃꼬깃한 쌈지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건 내 비상금이다. 동이 때때 옷이나 한 벌에 입히고 너도 분이라도 하나 사서 바르거라. 꽃 같은 나이의 시험이 잘못 만나 고생만 시켰구나. 연화는 극구 사양했지만 최 씨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화가 눈물을 글썽이자 최 씨는 쑥스러운 듯 얼른 이불을 덮어쓰고 돌아누웠습니다. 불 끄고 나가거라. 나는 졸리다. 연화는 조용히 안방 문을 닫고 나와 건너방으로 갔습니다. 남편 김선비와 아들 동희는 이미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든 남편의 이마를 쓸어 넘기고 아이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보라치던 밤의 절망, 산사에서의 평화, 그리고 다시 찾은 가정의 행복. 이 모든 것이 마치 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아이의 따뜻한 체온은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안함에 감사하며 스님이 주신 찻잎 향기를 떠올렸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얼굴을 내밀어 평화로운 마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산수유 나무 그림자가
창호지 문에 은은하게 어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기와 지붕 위로 달빛이 내려앉고 굴뚝에서는 마지막 남은 연기가 하얗게 피어올라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최씨네 집 식구들은 누구 하나 뒤척이지 않고 깊고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다친 마음도 며느리의 상처받은 마음도 이 따뜻한 봄밤의 공기 속에 모두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의 이야기는 그렇게 훈훈한 바람이 되어 사람들의 귓가에 머물다 밤하늘의 별이 되어 반짝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니 듣는 분들의 마음에도 봄날의 햇살 같은 따스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좋은 꿈 꾸시길 빕니다.